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요한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강의들이 좀 길게 이어졌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으면 한 마음에서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들이 아마 실무자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돌아가시면 리포팅을 하셔야 되는데 또 리포팅을 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떨어지죠. 그 뒤에 숨겨진 건 뭐냐라는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쪽에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별도로 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강의들 더 많이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일단 세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환경규제 동향, 전망, 그다음에 규제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서너 가지 규제, 사이사이 껴가지고 한 10가지 넘게 규제들이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그분 아마 정말 모든 제품을 생산하시는 곳이거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부분의 규제가 EU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어간 것들도 있는데 아마 조만간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소중하니까요.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도입하게 될 텐데요. 혹시 이런 매트릭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매트릭스입니다. 97년도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르네라는 분이 제안하신 매트릭스인데 MET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제 머티리얼 에너지 톡시서티라고 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곱씹어 보시면 대부분의 규제는 요 세 가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쓰는 것들을 규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재활용하도록 물질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규제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성 물질을 적게 쓰도록 규제합니다. 규제 단계가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 요 세 가지 위주로 지금까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셉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 연성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 IEC 62430이라는 표준이 IEC 그러니까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들었지만 현재는 ISO도 같이 쓰고 있는 전 제품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 설계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요 개념들을 활용하라고 이제 권고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MET 매트릭스의 이 환경 규제를 대입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간 건 아닌데 여러 항목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CRM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CRM이라든지 패키징 디렉티브, ROHS-LV 다 아실 거고 EU ETS도 결국은 에너지에 관련된 생산 부분의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독성 물질이라든지 세배소 디렉티브 있죠. 그다음에 리치, ROH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형태 혹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요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저희 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제시한 LCIDB를 구축한 방법론 중에 이제 흐름도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담당한 영역이 스콥 3이다 보니까 아마 스콥 1, 2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스콥 3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정을 많이 가진 공정도 있고 적게 가진 공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규제가 이 공정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자재, 폐기물 이 셋은 아까 MET 매트릭스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배출물 안에 이제 독성 물질하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제품 부산품도 역시 물질에 대한 규제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감량, 제자원화, 저독성, 저감, 재생 여러 가지의 이제 규제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수용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규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 도대체 얘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11월 정도에 유러피안 그린딜이라는 이니셔티브가 공개됩니다. 그때는 몰랐죠. 한 2달, 3달 지나면서 이제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스콥 3부터 시작해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걔네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10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면 플래그십 이니셔티브 언더핀 더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 유럽의 세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유러피안 커미션, 유러피안 카운슬, 유러피안 팔리아먼트 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행정부에 해당하는 게 유러피안 커미션입니다.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리더가 지금은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마 우르술라라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폰데라이엔 그분이 지금 현재 커미션의 이제 커미셔너이신데 그분들이 5년 단위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EU의 유러피안 커미션의 정책을 끌고 나갈 건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2010년 당시에 유러피안 커미셔너가 요걸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오리티라고 합니다. EU 2010년이 현 시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또는 특정된 시점 여기는 이제 유럽 2020니까 2020년까지 10년 동안 프라이오리티는 이렇게 세 가지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니셔티브는 이렇게 7가지야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요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라는 게 있었고 그 안에 클라이밋 에너지 앤 모빌리티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된 게 리소스 에피션트 유럽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순환 경제라고 현재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순환 경제 안에 디자인 부분 들어가 있죠. 생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떤 정책 도구로 구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규제란 도구가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에코 디자인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쓰게 할 건지, 재사용하게 할 건지, 재활용, 회수하게 할 건지 이게 2010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내용들 보시면 알 것 같고 저는 이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처음 접한 게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제품을 아무런 규제를 걸지 않으면 제품의 환경성은 정규 분포를 그릴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 끝에 있는 이 날개가 쭉 끝까지 간다는 거죠. 아주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품들이 친환경적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20 프라이어리티 2014, 2022 시점에서 이 EU는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에코 디자인 규제를 넣어가지고 최소 기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그 규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전기전자 업체들은 ROHS입니다. ROHS의 최소 기준이 있죠. 그거 만족 못하게 되면 CE 마킹을 못 붙이죠. 그럼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즉 이쪽 날개 끝에 있던 애들은 잘려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정규 분포를 이대로 놔두게 되면 시장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즉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규 분포의 중간에 있는 이 값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에코 라벨입니다. 에너지 라벨, 에코 라벨 저는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 라벨이니까. 제가 보는 환경 라벨은 MET입니다. 물질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그다음에 독성에 대한. 그래서 이 에코 라벨 안에 에너지 라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탄소 발자국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라벨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WEEE 라벨까지. 이 라벨을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보내면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옮겨갈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니까. 근데 소비자가 선택을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니까 GPP가 들어옵니다. GPP가 Government Product Procurement 그러니까 정부 구매인 거죠. 공공조달. 정부가 마중물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에서 오른쪽으로 땡기게끔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에코 디자인 규제는 이제 거의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코 라벨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디벨로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탄소 발자국, 환경 발자국, 조금 더 나가 보면 DPP도 이런 라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발표한 분들 중에서 GPP에 대한 언급하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2013년도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환경 발자국 붙은 제품에 대해서 GPP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마스죠. 이마스 인증이랑 연결해가지고 그런 제품들, 그런 기업들만 EU가 발주하는 제품, EU가 발주하는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는 EU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이제 이건 다 그 유러피안 커미션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유러피안 커미션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요 6가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러피안 그린딜이고요. 이제 나머지 영역들은 환경 규제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요거 위주로 한번 다시 보자면 아마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2019년에 처음 나왔을 때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또 오늘 내내 이 그림을 보셨을 수 있는데 하나씩 들여다보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기후에 대해서 그 앰비션, 우리나라 말로 되게 번역이 어렵지만 열망, 뭐 의지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런 열망 열정들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고 순환 가능한 경제, 순환 경제 내용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제로 폴루션 부분, 이러한 이제 환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전환을 시킬 거냐면 유럽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환을 시킬 겁니다. 아마 다 아시는 공정한 전환 얘기인데요. 만약에 지금 당장 오염을 많이 내는 제품들을 없애고 당장 그런 산업들을 문을 닫게 한다면 실업자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 친환경적이고 신재생 에너지, 재생 원료들 이런 것들 사용한 산업들을 성장을 시키면 기존의 사양 산업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로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산업들을 전환하는 과정에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부터 24년 사이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유로피안 그린딜 관련해 가지고 키 피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MET 중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도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지원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산업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EU 안에 내부의 산업의 이야기가 되겠죠. 계획들을 보면 재생에너지 실시 촉진을 위한 법안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소에 대한 규제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규제라는 도구를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거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EU 안에 또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EU 안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규제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산업법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원자재법, 이런 법들이 또 다른 이니셔티브로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클라이밋, 그다음에 인브라이먼트 오션 뭐 쭉쭉쭉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특히 이제 클라이밋 관련해서는 유로피안 클라이밋 로, 그다음에 오존 레귤레이션, F가스 레귤레이션, 이런 규제들을 이 안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적 개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규제, 요건 이제 EU 회원국 내에 에너지 인프라 연결 위한 법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메탄 에미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앞서 언급되었던 신배터리 규정들, 그다음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텍소노미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제 금융 공개 규정,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규제들은 사실 제품 규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건 상관없이 나가는 제품만 이 규제들을 만족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도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정을 위주로 관리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완제품을 규제하네? 그럼 완제품 깨끗하게 해놓고 중간재로 문제가 되는 걸 넘기자. 중간재를 규제하네? 조금 더 넘기고 계속 넘기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다 규제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 대상이 되는 환경 문제 MET, 물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염 피난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부담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공급망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개도국 아니면 개발되지 않는 나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 저거를 도입하려고 이 정책을 마련했던 사람들은 이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긴 보긴 깨끗해 보이는데 공급망을 타고 가보니까 다른 나라로 다 밀려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총량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가설인데 포터 가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넘겨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엄격한 정책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기술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규제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비용이 변경이 됩니다.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2차적으로 이제 회사가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저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3차 영향을 봤더니 수익성이 개선이 됐거나 제품이 혁신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 위치가 달라지거나 오염 수량 강도, 누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이 스콥 3에 대한 환경 규제 부분은 앞으로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EU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가설에도 봤던 것처럼 이게 투자를 했더니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그다음에 환경이 개선이 되는 것도 보이는데 투자하지 않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시장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비용 차원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비용 경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규제가 시범 같은 규제가 됩니다. 니네들도 노력을 하라 이거죠. 우리는 이미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경쟁력 확보했는데 니네들 노력 안 하고 우리 시장에 막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면 안 되니까. 요거 EU의 입장입니다. 물론 외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제품들 통관하는 데 있어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라이프 사이클 따라가는 이 원재재가 어떤 공정의 제품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추적하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시밤은 많이 추적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오는 규제들은 굉장히 많이 추적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EU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좀 들여다봤는데 이제 F가스, 화학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그 다음에 ROHS라든지 W3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규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는 규제가 하나 나왔죠. 텍소노미. 혹시 잘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후에 CSDD라든지 이 이후에 어디 갔죠? SFDR이라든지 이런 규제들하고는 다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력이라든지 시밤, 배터리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CRMA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규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스콥 3 관련된 환경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리치는 스콥 3 규제입니다. 여러분의 그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타고 들어서 MSDS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넘겨야지 내 듀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스콥 3 규제인 거죠. 오존 레이어 데플리션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구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존층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만드는 데서부터 유통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탄도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자국 정보에 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CBAM 안에도 발자국 정보가 일부 들어가 있고 배터리 규제, 그 다음에 CRMA, ESPR 규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DD 규제 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제 환경 실사 관련돼 가지고 요구받게 됩니다. 이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앞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실사를 합니까? 마는 실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3자 검증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다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ROHS나 ELV도 제3자 검증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성적서 다 받으시죠. 물론 자기 회사 안에 시험 성적 기관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다 제3자 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 적합성 평가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CSDD 안에도 있고 ESPR 안에도 있습니다. 오디팅이. 그 다음에 그린 클레임이라고 아직 제정되진 않았는데 곧 제정될 거라고 보이는 규제입니다. 요거는 심지어 프로그램도 규제 대상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탄소 발자국, 환경 발자국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회계법인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지? 일반 외국계 검증기관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검증기관들에서 검증하는 것들이 이 그린클레임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보 금융규제. 예를 들어서 ESPR 그린클레임이라는 CS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보들을 공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공개했을 때 잘못되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금융이라는 것들은 이제 금융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CB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충분하게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요 NZIA나 CRMA 그러니까 탄소중립산업법 그리고 요 핵심원자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들한테 규제가 아주 조금 있긴 하지만 산업 육성하는 법입니다. 탄소중립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EU 영내에다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CRMA 같은 경우에는 핵심원자재 그러니까 핵심원자재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아마 앞부분에서 언급되었겠지만 자석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의존 비율을 6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EU 영내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늘리라고 해서 늘려집니까? 산업을 확장을 시키려면 정부에서 제도도 그다음에 뭐 투자도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CRMA가 담게 되는 겁니다. 내용들 두 종류만 이제 볼 건데 CRMA하고 프랑스 프랑스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RM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C 프라이오리티에서 시작해서 유로피안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해서 히토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를 EU 영내에서 40%를 영내에서 가공하고 15%를 재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정 국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인데 중국의 의존도를 6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유럽 이사회가 합의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최종본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일단 요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바뀔 수 있다는 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이건 산업을 키우는 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핵심 원자재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연구 자석을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 자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 발자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석 사용 제품이라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조사는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이런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MRI 장치나 풍력 발전기, 산업용 로봇, 전기자동차, 경량 수송수단, 냉각 발전기, 히트펌프
제가 봤을 땐 얘가 제일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기 모터 또는 전기 모터 적용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식기, 세척기 이런 제품들을 수출하는 경우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의무사항은 라벨 부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속 라벨링을 시킬 겁니다. 친환경 제품 라벨링을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캐리어 제품 요건 역시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라벨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유 제품 식별자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DPP랑 연결돼 가지고 좀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관련해서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1, 2, 3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석이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오디뒴, 사마늄, 코발트, 알리코, 페라이트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페라이트는 대부분의 성분이 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 히토리 쪽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는 히토리 쪽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용구 자석의 총량이 그러니까 작게 50g씩 한 4개가 들어가 있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안에 50g씩 4개에서 200g을 넘어간다 그럼 대상이 돼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그 특정 원자재의 함량 요 원소들입니다. 막 들어보지도 못한 네오디뒴, 디스프로시움, 프라세오디뒴, 테르비움 이런 애들의 함량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답답하죠. 그 다음에 재활용 완료 비율을 이제 무료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031년 이후에는 연구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특정 원자재 재활용 완료 최소 비율을 고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 이상으로 사용된 자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유로 수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적합성 절차가 붙을 것 같아요. 아마 C 형태로 붙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발자국 부분인데요. 요거는 내용들을 부속서에 들어가 있는데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ISO 14044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언 단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선언 단위라는 게 뭐냐면 요 환경 발자국을 선언한 선언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출에 대해서 시스템 경계 요 정도는 반드시 포함하고 요 부분은 빠져도 되는 걸로, 그리고 영향 범주는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되어 있고 스콥 3 이 원자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스트림 그러니까 채굴에 사용된 장비라든지 사용된 화학 물질이라든지 다 업스트림을 타고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인데요. 얘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까지 나온 규제 중에 처음 보이는 형태이거든요. 자, 보시면 수혜자는 프랑스 소재의 성인이나 법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전기 승용차를 사는데 그 가격이 47,000유로 이하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 개인은 한 5,000유로까지 보조금. 37,000유로에서 5,000유로면 꽤 큰 보조금이죠. 그다음에 법인은 3,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최소 1년 또는 주행거리 6,000km 이내에서 양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3년에 한 번밖에 수혜가 안 되고요. 그런데 보조금 점수 적용 기준이 뭐냐면 탄소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산정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료 취득에서부터 시장 출시까지 그 사용 단계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조 단계만 고려합니다. 이걸 보실 때 나는 전기차하고 상관없으니까 필요 없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만 하고 끝낼 것 같으시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에코지안 레귤레이션이 에코지안 디렉티브에서 레귤레이션으로 바뀌면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에코디자인 대상 제품들은 한 27개였잖아요. 전 제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기존의 업체들 기존의 제품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계속 유럽 안에서는 컨센서스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합의가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랑스 규제지 않습니까? 프랑스 규제가 여기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요거 이전에 프랑스의 태양광 패널 탄소 인증제라는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EU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납품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탄소 발자국을 산정해 가지고 내야 되고 탄소 발자국이 높으면
조달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화큐셀이 이런 거 대응한다고 한바탕 난리 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보조금 점수의 범위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보조금 60점 이상부터 수혜 가능하고 기준 차량은 14.5kg CO2 에퀴벌런트 이내로 내려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4.25가 아니라 14,250kg입니다. 이게 톤으로 써야 되는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80점입니다. 이 80점이 만점이고요. 밑에가 이제 0점이 되는 거겠죠. 60점을 넘어가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탄소 배출량이 만약에 21톤을 넘어가면 빵점이에요. 특정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12톤. 12톤이 되면 이제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 적어도 14.25톤 이내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차량이 저 배출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고 요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랑 우리 정부랑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탄소 발자국, 환경 발자국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게 스콥 3인데도 불구하고 스콥 1, 2처럼 이 카본 인텐시티 베이스로 계산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LCA 방법을 쓸 수 있고 이 배출 계수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프랑스는 디폴트로 배출 계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부분에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4.25 죄송합니다. 14.25톤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철강 같은 경우 계산 방법입니다. 철강 배출 계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다 손실률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kg의 원료를 집어넣었는데 내가 생산한 거는 700g이다. 그럼 30%가 손실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BOM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에다가 한 30% 정도 부담이 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공정의 손실률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대해서만 이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고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공정, 운송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보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운송 부분입니다. 이 운송이라는 거는 사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지겠죠. 우리나라는 프랑스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기 자동차 사실 이제 제가 요건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업체 수출한 업체 측에서는 요 운송 부분에 대한 이 데이터를 낮출 수 없다라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냐면 운송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 배출 계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운송에 대한 LCA를 수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품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여러분의 제품들은 경쟁력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 규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요거는 미국 IRA하고 똑같은 거다. 결국 생산 기지를 EU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장은 시장 가까운 곳으로 늘어나면 우리나라 생산 기반이 없어지겠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계수가 높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CFE를 더 확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공장을 탄소 배출 계수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니면 해외 공장이 있으면 그런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근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계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 계수에 대해서 사실 이 규제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계수를 쓰지 않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가 공개한 값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탄소 배출 계수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 계수를 구축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한국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1.7. 그러면 이제 제일 낮은 건 1.3이고 그다음 제일 높은 건 인도네시아 2.2입니다. 여기 이 비율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저희가 이 프랑스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해 봤을 때는 한 0.3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값은. 근데 우리가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프랑스가 제시한 저 0.101 값을 쓸 수밖에 없고 실제보다 3배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동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콥 3 관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각자의 법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환경 데이터 관리가 일상화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리치 관리하시잖아요. MSD에서 다 데이터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든 간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상화가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다운스트림에서 계속 데이터를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언급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데이터 확보, 데이터 신뢰성 확인, 데이터 송신을 위한 플랫폼 도입 등 이런 것들로 이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시범 대응하시는 분들 보시지만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라고 하시잖아요.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플랫폼을 EU가 나서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보들을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히 발자국 정보 관련해서인데 검증의 기준은 사실 그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검증 기준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이 아까 이제 에코진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 제품군별로 별도 규정을 다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특히 탄소 발자국, 환경 발자국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제품군별 이제 PCR은 프로덕트에 대한 범주 규칙이 되는 제품에 대한 범주 규칙이고 OSR은 오르가니제이셔널 섹터럴 룰이 되는 거고요. 그 산업 영역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선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검증 인증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인정해 줄 거냐. 이제 검증 기관들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모 검증 기관들은 그 나라가 가지고 그 나라의 검증 기관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상호 인정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국제적인 수준으로 검증 체계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보들이 이제 규제화되고 있어서 텍소노미, 그다음에 IFRS의 이제 지속 가능 정보 공개와 같은 이런 규정들,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인데 부정확한 정보에다 돈을 줄 수 있나요? 금인데 99.999% 순금하고 90% 순금하고 여러분은 같은 돈을 지불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한번 다시 잘 들여다보시면 불확도가 없습니다. 불확도가 없습니다. 요거는 EU가 당장은 어렵지만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꼭 가지고 들고 올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산업부라든지 관계부처에 요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자분들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담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조금 더 자주 또 깊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가 내년까지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규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여러분 뉴스비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고 여러분의 제품에 맞는 걸로 좀 고치실 필요가 있고 저희 같은 기관들도 좀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들을 활용해 주셔서 많이 저희들을 어렵게 해주셔야지 저희도 관계부처에 가서 어렵다 지원을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계량기를 목축하시는 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 미터도 좋고 정부 지원 사업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데이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 비밀이라고 더 이상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업 비밀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 기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공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대한 증빙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공자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3자 검증기관 써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비용, 수준, 시간, 인력들을 쓸 수 있는 제3자 검증, 제3자 적합성 평가 체계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보편화시키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